제1차 세계대전부터 눈에 띄는 부상이 없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심리적 붕괴 사례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쉘 쇼크라는 용어는 신체적 부상에 반응하지 않는 기능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신체가 아니라 전투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이 현상은 모든 전선에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분류되고 모호한 진단에 가려져 있으며 징계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단일한 규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검열된 보고서, 불완전한 의료 기록, 기록되지 않은 증언 등으로 산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중에 이런 증상은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전투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나요? 그리고 왜 트라우마는 분쟁에 대한 공식적인 기억에서 제외되었을까? 쉘 쇼크, 참호 속에서 태어난 트라우마. 제1차 세계대전 초기 몇 달 동안 영국군 병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체적 상처는 없지만 의사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병사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던 병사들이 통제할 수 없는 떨림,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 장애, 일시적인 실명, 그리고 긴장 증적 행동을 보이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진 결과 골절, 출혈 또는 눈에 띄는 신경학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15년 프랑스 야전 병원에서 근무하던 영국의 정신과 의사 찰스 사무엘 마이어스는 이 새로운 임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포탄 충격 쉘 쇼크이라는 용어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초기 가설은 폭격으로 인한 폭발이 직접적인 부상이 없더라도 충격파에 의한 일종의 뇌 손상인 내부 뇌진탕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많은 사례가 폭탄이나 충격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관찰되었고, 이는 이 현상의 순수한 물리적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서부 전선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1916년 말까지 영국군은 진단명이 일치하는 8만 건 이상의 사례를 등록했습니다. 솜 전투에서는 의료 사상자의 최대 40%가 전투와 관련된 신경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도 임상적 명칭과 치료 정책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1917년 무렵 영국 의료당국은 포탄 충격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위사령부는 이 용어가 군 복무를 기피하는 구실로 악용될까 봐 우려했습니다. 대신 전쟁 신경증, 피로 상태, 기능성 정신신경증과 같은 용어가 도입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병사들에 대한 규율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용어와 의전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서 프레드릭 허스트 박사는 제1차 세계대전 중 포탄 쇼크 치료와 관찰에 가장 특화된 영국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였으며 전쟁 이전의 임상신경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1916년 그는 영국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중 하나인 네틀리에 있는 로열 빅토리아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허스트는 처음에 네틀리에서 근무하다가 대번에 있는 실헤인 병원으로 옮겨져 전쟁 신경증 전문 병동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917년부터 1918년까지 포탄 쇼크 증상을 보이는 수백 명의 군인을 치료했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신경학적 관찰, 운동 재교육 기법, 그리고 물리치료의 요소와 기본적인 심리적 개입을 결합한 심리생리학적 치료법을 결합한 것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의 가장 주목할 만한 공헌 중 하나는 임상 촬영을 통해 치료 전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영국 정부 의학연구위원회와 함께 심각한 운동장애, 보행장애, 심한 틱, 기형적인 자세를 가지고 병원에 도착한 군인들이 몇 차례의 치료 후 운동 능력과 신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담은 일련의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녹음 자료는 군 의료 시스템 내 훈련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녹음 자료에는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시민성 마비에서 기능 회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경직, 불안정한 보행, 근육 허탈,
또는 완전한 함구증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걷거나 대형을 이루어 행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허스트와 당시 다른 군의관들이 관찰하고 분류한 포탄 쇼크 증상은 여러 임상적 범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애에는 구조적 손상 없이 사지가 마비되는 것, 손떨림, 근육경직, 걷거나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의학 영상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언어장애는 기능적 함구증, 갑작스러운 말더듬기, 특정 단어나 구절의 발음 불능, 완전한 언어 상실 등을 포함했습니다. 많은 경우 군인들은 손짓이나 몸짓으로 대응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감각장애에는 안구 손상 없이 시력을 잃은 경우 기능적 청력 상실, 후각 또는 미각 상실이 포함되었으며 종종 소음이나 신체 접촉에 대한 과민 반응을 동반했습니다. 정신운동성 위기는 공황 발작, 경련성 운동, 갑작스러운 낙상, 긴장성 경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행군 명령, 기차 소리, 강렬한 빛과 같은 사소한 자극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 증상으로는 만성 불면증, 반복적인 악몽, 끊임없는 불안, 끊임없는 각성 상태, 이인증 등이 있습니다.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증상은 지속적이었으며 치료 후 병사들의 사회 복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서 허스트는 신경학, 물리치료, 그리고 기초 심리치료의 요소들을 결합한 다양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일부 사례에서 가벼운 최면 기법을 사용하여 운동 기능이나 언어 기능의 차단을 해소했습니다. 이 기법은 통제된 임상 환경에서 짧은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명확하고 단호하며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때로는 권위적인 어조로 환자에게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단어를 반복하도록 유도하는 직접 암시를 활용했습니다. 물리치료와 근육 재교육에는 운동성 회복을 위한 점진적 운동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 보행, 온욕, 마사지, 수동 및 능동 스트레칭이 포함되었습니다. 연극 및 작업 운동은 행진, 글쓰기, 도구 조작과 같은 시뮬레이션된 상황과 동작을 통합했습니다. 감각운동 협응력을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활동 또한 권장되었습니다. 실해인 병원은 다른 군 병원들과 달리 엄격한 위계 질서, 편안한 복장, 그리고 덜 엄격한 규율 없이 군에 대한 압박감이 낮은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허스트는 군의 압박을 줄이는 것이 회복 과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료의 효과는 엄격한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촬영된 결과는 많은 경우 눈에 띄는 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서 허스트가 기록한 임상 소견과 시술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군의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탄 쇼크라는 용어는 1930년대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지만 그 증상은 전투 피로, 전쟁 신경증, 전투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분쟁 기간 동안 연합군은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PI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전선 근처의 병사들을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고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이 접근법은 허스트가 실해인에서 주창했던 원칙과 일치했지만 군사체계화 측면에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바실리 그로스만, 영혼을 잃은 연대기 작가. 1905년 우크라이나 베르디체프에서 태어난 바실리 세면노비치 그로스만은 원래 화학 엔지니어였으며 1930년대 초 소련 잡지에 서사시와 단편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기 활동은 정권의 문화계에서 그를 눈에 띄게 했고, 이는 1941년 6월 독일 소련 전쟁 발발 후 붉은 군대 신문 크라스나야 즈베즈다의 공식 통신원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로스만은 독일 침공 초기부터 현역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후반기나 모스크바에서 기사를 쓰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그는 최전선에서 일하기를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3년 넘게 그는 소련군의 징역과 동부 전선의 가장 중요한 전투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의 공식 자격증 덕분에 그는 부대와 동행하여 장교와 병사들을 인터뷰하고 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통과한 연대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 그는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신문에 수백 편의 기사를 기고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전투원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함께 먹고 자고 이동했습니다.
그는 스탈링그라드에서 첫 번째 병력과 함께 볼가 강을 건넌 몇 안 되는 소련 기자 중 한 명이었고 이후 붉은 군대의 마지막 베를린 입성에도 동행했습니다. 반파시스트 유대인 위원회와의 관계 덕분에 그는 해방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스만의 주요 군사 작전 참여는 그의 공식 기록, 개인 일기, 그리고 수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942년 9월부터 1943년 2월까지 스탈링그라드 포위 작전을 취재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도시 전선의 물리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지와 잔해로 변한 건물들, 극심한 영하의 기온, 전투 진지에 얼어붙은 시체들, 콘크리트 잔해 아래에 임시로 파놓은 참호들. 1944년 그는 독일군 철수 후 마이다네크와 트레블링카 강제 수용소에 최초로 도착한 특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기자들과 달리 그로스만은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수용소의 정확한 크기, 막사수, 발견된 유해의 양, 집단 무덤의 위치, 벽과 표면에 새겨진 비문 등 정확한 기술적 자료까지 수집했습니다. 1944년 말에 출간된 그의 에세이 트레블링카의 지옥에는 희생자 수에 대한 상세한 추정치와 소수의 생존자들의 목격 증언을 바탕으로 학살 과정을 재구성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945년 4월과 5월 베를린 전투 당시 그로스만은 제8근위군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도시 동부 지역을 통과하는 진입로에 참여하여 시가전 폐허 속에 갇힌 민간인들 그리고 독일 수도의 최후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베를린 연대기에는 재에 뒤덮인 남녀, 무너진 건물들, 검은 연기 기둥, 잔해더미 사이를 지나가는 소련 전차들 등 생생한 시각적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로스만은 직접적인 관찰과 즉각적인 서면 기록을 병행했습니다. 신문에 보낸 기사를 보완하는 그의 개인 노트에는 문학적인 설명 없이 기술적 세부사항과 정확한 묘사만 적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는 거리 바닥에 눈 응고된 피재가 뒤섞인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전사한 동지들의 시체 사이에 놓인 불타는 금속통 위에서 손을 녹이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묘사적인 형용사 없이 얼어붙은 시체를 임시 난간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기록했습니다. 트레블링카에서 그는 가스실의 정확한 배치, 야외 화장터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수용소 잔해 속에서 볼 수 있는 유골의 대략적인 양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벽돌벽의 두께, 땅에 남은 인간 대열의 흔적, 그리고 공기 중에 남아있는 노천 구덩이의 끊임없는 악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은유나 비교 대신 숫자, 측정된 거리, 그리고 직접적인 감각적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진 외벽, 텅 빈 지하실로 이어지는 대리석 계단, 그리고 연기 구름 사이를 헤매는 방향 감각을 잃은 독일 시민들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한 여성은 바퀴 없는 유모차를 잔해 위로 밀고 갔고 한 노인은 깨진 벽돌 위에 앉아 잠을 잤습니다. 그는 소련 발전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군인과 시민들이 밟는 계단 아래에서 유리가 깨지는 끊임없는 소리만이 계속 들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쟁 중 그로스만의 텍스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그의 문체와 내용의 몇 가지 객관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2년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케일란나야 세트베다에 실린 그의 기사는 짧은 단락, 직접적인 어구, 고전적인 정보 전달 구조 등 전통적인 군사 저널리즘 형식을 고수했다. 그는 전선의 징역, 측면 기동 그리고 병사들의 연궁적인 저항에 대해 보도했으며 공식적인 전쟁 보고서와 지휘 선언을 인용하여 소련 군사 언론의 규범적인 스타일을 유지했다.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그의 글은 더욱 광범위하고 밀도가 높아졌으며 종속적인 문구와 더욱 길고 상세한 묘사가 더해졌습니다. 1943년 스탈링그라드에서 쓴 그의 연대기에는 더욱 생생한 묘사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굳어버린 얼굴, 찢어진 군복에 묻은 응고된 피, 전투 현장에서 유해 옆에 버려진 무기 등이 그 예입니다. 1944년 트레블링카에 입소하면서 그의 서술은 거의 목록과 같은 기술적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발견된 물건들의 목록, 신발, 드레스, 의치의 개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묘사의 정밀함은 양적 축적이라는 감각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감정적 또는 도덕적 수식어 없이도 범죄의 규모를 반영했습니다.
1945년 베를린 전역 당시 그의 글은 눈에 띄게 문체적 피로감을 드러냈다. 더 길어진 문단, 서사적 결론 없이 이어지는 장면들, 그리고 먼지, 폐허, 죄, 사라졌다와 같은 구체적인 용어들의 반복. 비록 노골적인 감정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이미지의 연속성, 물질적 세부 묘사에 대한 고집, 그리고 축하하는 듯한 어조의 생략은 그의 글쓰기 방식에 객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로스만의 일부 보고서는 크라스나야 즈베즈다 편집위원회에서 전체 내용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이유는 그가 군사적 사실과 붉은 군대의 업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 민간인 그리고 희생자들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보고서에서 특정 민족 집단으로서 유대인의 조직적인 학살을 강조하려는 그의 고집은 붉은 군대 편집진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트레블링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유대인 희생자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삭제하고 소련 시민이나 독일 파시즘의 희생자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베를린 연대기에서 집 없는 독일 어린이, 영양실조에 걸린 노인, 그리고 파괴된 거리에서 소련군 병사들 사이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묘사한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스탈링그라드에서 그가 취재한 기사의 한 장은 소련군 병사들이 장기간의 전투로 지치고 방향 감각을 잃었으며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게재가 거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신문에 게재되지 않고 보관되었습니다. 그로스만이 구체적인 내용을 비난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병사들의 불굴의 영웅심과 높은 사기라는 수사학적 표현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묘사를 포함했을 뿐입니다. 그의 글에 적용된 검열은 전면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부분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는데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묘사를 최소화하며 필연적인 승리와 영웅적인 집단 희생이라는 공식 담론과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개인 서신과 메모 기록은 이러한 편집상의 삭제가 저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디 머피, 만성불면증의 전설. 오디런 머피는 1925년 6월 20일 텍사스주 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난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1942년 6월 겨우 17살이었던 그는 누나의 도움을 받아 나이를 속인 후 해군과 해병대에서 저체중으로 입대를 거부당했지만 결국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머피는 곧 제3보 병사단에 배속되어 기본 및 고급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머피는 1943년 7월 연합군 상륙작전 이후 시칠리아 전역에 처음 참전했습니다. 그는 산악지대에서의 공격작전과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에 대한 시가지 저항작전에 참여했습니다. 1944년 1월 그는 안치오 교두보에 배치되어 몇 주 동안 적의 끊임없는 포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군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후 그는 구스타프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고 이탈리아 북부로 넘어갔다가 프랑스 남부로 재배치되었습니다. 1944년 8월 15일 드라군 작전 중 프로방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라마투엘에 있는 독일 기관총 진지를 정찰하는 임무를 지휘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그는 은성 훈장을 받았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가 직접 사격을 받으며 수행한 측면 기동으로 적군 6명을 사살하고 11명의 포로로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5년 1월 콜마르 지역 홀츠비어에서 머피는 그의 군사적 전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군의 대규모 반격에 맞서 소대 후퇴를 명령한 후 그는 불타는 M10 전차잔해 위로 올라가 59경 기관총으로 적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1시간 넘게 완전히 홀로 독일군 진지를 향해 포격을 지시하며 직접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전 중 50명 이상의 적군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훈장 파일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그가 1945년 6월에 수여받은 명예훈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머피는 명예훈장, 공로훈장, 은성훈장 2개, 퍼플하트 훈장 3개,
프랑스 크루아드 게르 훈장, 벨기에 크루아드 게르 훈장을 포함하여 총 33개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군보고서에 따르면 머피는 240일 이상 직접 교전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공로상을 받았으며 이는 제3사단 전체에서 가장 격렬한 적의 사격에 노출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파일에는 주관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된 행동, 정확한 날짜,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지휘관들의 증언만 담겨 있습니다. 1947년부터 오디 머피는 댈러스 모닝뉴스, 라이프 매거진, 라디오 인터뷰 등 언론 매체에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 전선에서 돌아온 이후 지속된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불면증, 2~3시간 이상 잠들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정신이 맑을 때 갑자기 깨어나는 반복적인 악몽에 시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961년에서 1961년 사이에 이루어진 최소 3건의 기록된 인터뷰에서 그는 베개 밑에 권총을 두고 무장한 채 잠을 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끊임없는 감각 때문에 안전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간 소음이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대한 신체의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 전기에 인용된 동료 배우들과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머피는 낮에도 놀라운 일들을 겪었고 수많은 사교 모임을 피했으며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는 창문이나 발코니가 없는 호텔 객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955년 인터뷰에서 그는 전쟁에서 겪은 일들이 두렵지 않지만 전쟁이 자신에게 남긴 것들이 두렵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1947년 미국 제향군인부는 머피에 대한 의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는 심각한 불안, 반복적인 악몽, 과민성,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놀람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개념이 의학적 분류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진단은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한 기준과 일치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머피가 수면제와 가벼운 진정제를 처방받았지만 의존성과 시야 흐림과 같은 부작용을 보이며 점차 복용을 중단했다고 언급합니다. 1958년 의회 제향군인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는 지속적인 외상을 겪은 참전 용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회기 보고서에는 그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폭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몸이 훈련되어 새벽 전에 깨어난 날도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피는 제향군인부로부터 60%의 영구장애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절단이나 눈에 띄는 신경 손상이 없는 제향군인 중 가장 높은 등급 중 하나입니다. 이 등급은 오로지 심리적 증상과 그 증상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만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955년 오디 머피는 1949년에 출간된 동명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 To Hell and Back에 출연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이 작품에서 그는 자신의 역할을 재해석하여 전쟁 중 전투 장면, 매복, 부상을 재현했습니다. 당시 상업영화 기준에 맞춰 각본은 일부 장면을 부드럽게 처리했지만 머피는 전투에 대한 자신의 실제 기억을 재현하는 감정적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군복무를 연기하는 다른 배우들과 달리 그의 연기는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인은 그가 겪은 트라우마의 현장과 직접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촬영 기술자들은 여러 장면에서 그가 총소리를 흉내내며 연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반응했다고 언급했으며 촬영 중 감정 조절을 위해 반복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영화 관련 인터뷰에서 그는 영화 제작이 자신을 괴롭히던 이미지들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경험하는 것은 상업적 오락을 넘어 개인적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머피는 영화계 경력 내내 4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대부분 서부극이나 군사 장르 영화였다. 그는 이 영화들에서 주로 폭력적인 과거나 전쟁 경험을 지닌 과묵하고 내성적인 인물들을 연기했다. 이 영화들은 전쟁 트라우마가 구조적 병리로 인식되지 않던 시대에 그의 경험에 대한 서사를 생생하게 이어가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의 모습을 가시화하는 일관된 수단이었다. 이 사제를 참호 사이에서 깨어진 청춘.
가명기 모미누가의 모미누 인기 자예르가의 사제르는 1927년 1월 13일 파리에서 독일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942년 겨우 15살이었던 그는 독일 점령지의 젊은이들을 위한 의무 노동단인 제국군 라이크스아바이트인스트에 징집되었습니다. 모호한 국적과 알자스 지역 거주로 인해 그는 독일군 복무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동부 전선에 배치된 전개 부대인 기갑척탄 병사단 그로스도이칠란트 지인도칠란드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이친 병사에서 자예르는 처음에는 수송 보조원으로 입대했다가 나중에는 직접 전투에 투입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폴란드, 동프로이센에서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특히 그의 부대는 하르키우, 쿠르스크, 드네프르 강, 그리고 동프로이센의 삼림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했으며 독일군은 서쪽으로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군복 상징이나 특정 날짜와 같은 특정 기술적 세부 사항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로스도이칠란트 키로트칠란 전투원 중 몇몇은 자예르가 증언한 경험이 전선의 실제 상황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분쟁의 군사 전략을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얼음, 굶주림, 그리고 죽음 사이의 투쟁을 의미했던 소모전의 정서적 충격을 묘사하려는 것입니다. 세연은 그의 작품에서 전통적인 전투 연대기나 애국 서사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서사는 서사적이거나 이념적인 목적 없이 극한 상황에 노출된 몸과 마음의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장부터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 거의 먹지 않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다음 날이 올지조차 모르는 지친 일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기후 조건은 이 책의 핵심 서사축 중 하나입니다. 사제르의 부대는 적절한 의복이나 충분한 보온 시설 없이 눈 덮인 숲 속에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는 부츠가 얼어붙어 뻣뻣해지고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포탄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동안 병사들이 얼어붙은 땅에 참호를 파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매일매일 전투와 추위에 대한 무감각 사이를 오가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고픔은 또 다른 끊임없는 적이었다. 식량은 딱딱한 검은 빵, 운이 좋을 때는 통조림 고기, 그리고 영양가는 없는 뜨거운 액체로 이루어졌다. 때때로 눈이나 나무 뿌리를 먹기도 했다. 후퇴를 서두르는 순간 보급품은 완전히 사라졌다. 어떤 동지들은 총상이나 폭발이 아니라 영양실조, 동상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한 고열로 목숨을 잃었다. 세이어는 감정적 쇠퇴의 순간들을 극적인 위기가 아닌 침묵하는 인격의 소멸로 묘사합니다. 그가 할스라고 부르는 그의 전우 한 명은 포격 중 그의 품에 안겨 사망합니다. 그는 울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할스는 죽었고 살아있었으며 그들은 이동해야 했습니다. 사상자는 더 이상 애도나 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호를 파고 탄약을 운반하고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병력이 부족했기에 실질적인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동프로이센 숲에서 벌어진 한 사건으로 그의 부대는 며칠 동안 지휘부와의 연락 없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도 무전 연락도 없이 그들은 쌓인 눈 아래서 그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삶은 나무 껍질을 먹었습니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별다른 이유 없이 혼자 웃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밤새도록 독일 크리스마스 캐럴을 숨죽여 불렀습니다. 자예르는 이 모든 것을 마치 공감을 잃은 목격자처럼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인이었을 수도, 프랑스인이었을 수도, 독일인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앞으로 기억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폭격으로 파괴된 마을을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타버린 집 안에서 그는 얼어붙은 민간인 가족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왜 눈을 뗄 수 없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몇 분 동안 그들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걸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또한 완전한 공간적 혼란의 순간들을 묘사합니다. 안개 속 행군으로 아군 전선인지 소련 전선인지 알 수 없었고, 야간 전투에서는 직접 접촉하기 전까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소대는 버려진 도시의 폐허 속에서 길을 잃고 이틀 동안 지하실에 갇혀 명령도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장한 그림자처럼 죽음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잊힌 병사는 1965년 프랑스어로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즉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책을 선전이나 정치적 정당성을 배제한 채 동부전선에서 독일군 일반 병사의 경험을 담은 최초의 비이념적 증언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서독에서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기억은 페이지를 넘기는 쪽과 검열되지 않은 기록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967년 독일어판이 출간되었고 여러 독자들이 서술된 상황을 동부 전선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로스도이칠란트 사단 참전용사협회 회장 헬무트 슈페터는 처음에는 특정 전투의 연대기 등 일부 자료의 진위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나중에는 이 책이 전선의 정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자예르 본인은 역사가가 아니며 이러한 부정확한 내용은 그가 전투에서 겪은 진정한 혼란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책은 수백만 부가 팔렸고 20가의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군사역사 교본의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 육군 지휘참모대학에서 극한 환경에서의 병사들의 처우에 대한 참고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책의 증언적인 성격은 기록의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그 기록에 담긴 감정적 충실성 때문에 필독 자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레오 아이팅거, 아무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연구한 정신과 의사. 레오 아이팅거는 1912년 12월 12일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롬니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출신인 그는 브르노 대학교에서 의사로 수련을 받았고 1939년 중부 유럽의 반유대주의가 확산되자 노르웨이로 이주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보도의 지역에서 보조의사로 일했지만 1940년 나치의 침공으로 불법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43년 2월 24일 그는 오슬로에서 체포되어 760명이 넘는 노르웨이 유대인들과 함께 고텐란트회에 실려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아우슈비츠였는데 그는 극심한 과밀 상태 속에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수송선 중 단 23명만이 살아남았고 아이팅거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아이팅거는 수용소 의무실인 레비에르의 보조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르웨이 적십자사 문서와 이후 의료진 증언에 따르면 그는 충분한 자원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의료 처치를 통해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45년 1월 수용소 철수와 함께 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소위 죽음의 행진에 참여하여 부엔발트 부켄왈드로 행군해야 했습니다. 그는 중태로 도착했지만 1945년 4월 11일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두 강제 수용소에서의 경험, 아우슈비츠에서의 조직적인 학살, 그리고 부엔발트에서의 극한 환경 속에서의 생존은 그의 미래 과학 경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쟁 후 아이팅거는 1946년 노르웨이로 돌아와 의학 학위를 재인증받고 렘비크 정신병원에서 다시 근무했습니다. 1950년 오슬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문적 경력을 쌓았습니다. 1966년에는 오슬로 대학교 정신과 정교수 겸 정신과 진료과장이 되었고 1983년 은퇴할 때까지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자신의 연구를 핵심 질문, 즉 극심한 트라우마가 정신기관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철학이나 윤리학을 바탕으로 이론을 제시하지 않고 직접적인 임상 관찰을 통해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진지한 연구는 난민, 특히 수용소 생존자, 실향민 또는 전직 전투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유전적 소인이 아닌 대규모 폭력 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것과 연관짓는 선구자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그는 초기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정신의학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지속적인 정신질환의 구조적 원인이 아닌 일시적인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아이팅거는 수십 년에 걸친 환자들의 경험적 관찰과 종단적 기록을 통해 그 반대를 증명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64년 그는 노르웨이와 이스라엘의 강제수용소 생존자들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두 집단의 강제수용소 생존자들을 임상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이 연구는 노르웨이인 102명과 이스라엘인 69명, 총 17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엄격하게 의학적이었습니다. 구조화된 면담, 심리검사, 특정 증상에 대한 시간적 추적 관찰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방 후 15년에서 20년이 지나도 환자의 40%가 만성불안, 지속적인 불면증, 공황 발작, 그리고 명확한 기질적 원인 없이 신체화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반응성 우울증과 재발성 자살 충동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팅거는 증상이 이전의 정신과적 병력이나 사회 계층에 의존하지 않고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의 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시민성, 즉 오로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지배적인 견해를 반박하는 최초의 연구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다양한 국적, 연령, 문화권의 피험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는 특정한 외상 후 구조적 반응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3년 그는 또 다른 기초 연구인 과도한 스트레스 후 사망률과 이환율을 발표했는데, 이 연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일반 인구에 비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위장관, 신경계 질환을 훨씬 더 많이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는 이러한 환자들을 특수한 유형의 외상적 정서의 희생자로 분류하는 임상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레어 아이팅거는 강제수용소 생존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지속적인 증상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재발이 심한 증상들은 특정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생존자 죄책감은 법적 또는 도덕적 죄책감이 아니라 정신적 죄책감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가족, 친구 또는 낯선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동안 자신은 왜 살아남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은 자기 평가절하, 인간관계 회피, 사회적 위축,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강박 장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성 불안은 완벽한 안전 상태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아이팅거는 이를 영구적인 과각성으로 묘사했습니다. 근육 긴장, 호흡 곤란, 야간 놀람, 약물 치료가 불가능한 심한 불면증이 동반되었습니다. 인증은 또 다른 재발 증상이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낯설게 느껴지거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기쁨, 욕망,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흔한 증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이 얼어붙은 듯하고 긍정적인 감각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이팅거는 후기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냄새, 뉴스, 경미한 질병과 같은 사소한 요인에 의해 수십 년 후에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입니다. 여러 사례에서 환자들은 수용소 생활에 영향을 부인하다가 몇 년 후 뚜렷한 원인 없이 정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은 은유적 또는 철학적 해석을 배제하고 임상적 정확성을 유지하며 기록되었습니다. 자료는 구조화된 임상 면담, 신경학적 분석, 생화학 연구 및 표준화된 정신과적 측정 척도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러 아이팅거의 중요성은 그가 극심한 고통을 임상적으로 검증 가능한 의학적 틀로 전환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1980년 DSM-3에 공식 도입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현대적 정의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는 DSM 작성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대규모 귀환 이후 이 진단 범주를 지지했던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그의 논문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아이팅거의 영향력은 지연된 트라우마,
비인격화, 생존자 죄책감과 같은 변인을 진단 척도에 포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기관들과 협력하여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임상 기록 체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1992년 세계보건기구는 그의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재앙적 경험 이후 지속되는 인격 변화라는 항목을 ICD-10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이팅거는 나치 수용소 사례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련 굴라크의 정치범, 베트남 난민,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탄압 희생자들도 연구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항상 기술적이고 의학적이었으며 유사한 증상들과 기록 가능한 정서적 악화 경로에 기반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실용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 수용소 희생자들을 위한 연금 및 심리적 지원 시스템 구축에 기여했고 임상적으로 입증된 외상 사례에 대한 보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빅터 그레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죄수. 빅터 제임스 그레그는 1919년 10월 15일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세에 영국군 소총 여단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인도, 팔레스타인, 토브룩 등 여러 전선에서 싸웠고 이후 1944년 9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가장 야심찬 작전인 마켓 가든 작전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레그는 낙하산 연대 제10대대의 일원으로 아르넘 상공의 낙하산으로 투하되어 네덜란드의 전략적 교량을 점령하고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도시 외곽에 배치되었지만 곧 군 정보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9일 동안 영국 낙하산 병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독일 기갑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레그는 이 전투들을 조직적인 학살로 묘사하며 수많은 병사들이 좁은 골목길, 주택가, 도시 지하실에서 총격을 받아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탄약이 고갈되고 증원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레그는 수백 명의 생존 낙하산병들과 함께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힌 후 그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 포로로 등록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슈탈라그 11비로 이송되었고 이후 다른 포로들과 함께 드레스덴의 비누 공장에서 강제 노역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레그는 시설 파괴 공작에 가담했고 이는 시설 화재로 이어졌으며 나치 당국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고록에서 그레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채 외부와의 접촉 없이 지하 감방에 갇혀 1945년 2월 14일로 예정된 처형을 기다렸다고 진술합니다. 그는 죽음에 개의치 않았고 그의 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죄만 남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드레스덴을 폐허로 만든 공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945년 2월 13일 밤 10시 14분 첫 번째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교도소 내 지하 감방에 갇힌 그레그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상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영국 랭커스터 폭격기 2대가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늘은 순수한 빛과 끊임없는 폭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감방 안에서 그레그는 멀고 둔탁한 폭발음을 들었고 곧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가 났다. 그는 폐에서 공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대기압이 그를 돌바닥에 내던졌고 금속문들은 삐걱거렸으며 벽돌벽은 마치 종이로 만든 것처럼 진동했다. 환풍구 틈새로 그는 불길에 휩싸인 도시의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바닥이 마치 바다가 있는 듯 움직였고 그때 그는 자신이 지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정확한 감각적 경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영혼을 끌어내는 듯한 소리, 녹은 쇠와 살타는 냄새가 나는 공기, 끊임없이 갈라지는 돌과 무너지는 콘크리트 소리. 그는 위에서 도시를 본 것이 아니라 소리와 땅의 진동을 통해 도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그가 감방에서 나왔을 때 교도소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타오르는 잿더미로 변한 도시뿐이었습니다. 인접한 건물들의 지붕은 계속 불타고 있었고 시신들은 일렬로 정렬되거나 절단되어 집, 학교, 병원의 잔해 속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레그는 자신이 본 것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일련의 물리적 사실로 기록했으며 그 공포 속에서 밀도가 높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빅터 그레그는 겉보기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상인 운송업자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결혼해서 자식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정상적인 수면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베개 밑에 권총을 넣고 잤고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레그는 해리, 지속적인 불면증, 그리고 심각한 불안 발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으로 진단받았지만 스스로를 임상적으로 정의하거나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자발적인 고립, 장기간의 사회적 접촉 거부, 그리고 문을 꼭 잠가야 하는 강박적인 욕구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아른험과 드레스덴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도록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2010년부터 빅터 그레그는 공개 간견 TV 인터뷰, 출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가장 뛰어난 공동저서는 릭 스트라우드와 공동 집필한 라이플맨 최전선의 삶 2011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수사적인 장식 없이 직접적인 언어로 자신의 삶을 재구성했으며 그 어떤 후속 분석이나 정치적 해석보다 사실을 우선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그는 BBC, ITV 그리고 독립 다큐멘터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레그는 전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 즉 땅, 감방 그리고 연기 속에서 겪은 일을 증언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에는 전쟁 속의 세계, 다시 보기 World at War Revisited 라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른험과 드레스덴에 대한 그의 증언을 별도의 극화 없이 시각적 몽타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희생자나 전투원들과는 달리 그레그는 정치적, 도덕적, 역사적 해석에 대한 욕구를 전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학자가 아니었고 그저 그 자리에 있었고 살아남았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1년 10월 12일 102세가 되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증언은 감각의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들렸는지, 무엇이 깨졌는지, 무엇이 수십 년 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는지, 존 스틸 하늘과 기억 사이에 갇힌 낙하산병. 1944년 6월 6일 새벽 세계의 가장 야심찬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할 준비를 하는 동안 수백 대의 C-47 항공기는 더욱 위험한 임무를 띠고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적진 후방에 낙하산 부대를 투하하여 통신을 차단하고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며 독일군 방어선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전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생트메르에글리즈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해안 근처에 위치한 이 마을은 도로망과 유타 비치와의 근접성 때문에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연합군 정보부는 소규모의 독일군 수비대와 시민 저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전 폭탄이 한 주택에 불을 질렀고 첫 번째 공수부대가 강화하는 순간 그 불길이 중앙광장을 비추었습니다. 화재로 경계태세를 갖춘 독일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병사들에게 사격을 가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총에 맞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나무, 지붕, 전선에 갇힌 채였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마을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제8-12 수사단 소속 존 스틸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낙하산은 마을 중심부로 끌려가 교회 종탑에 걸렸습니다. 그는 땅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끈으로 매달려 있었고 움직이거나 방어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훈련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을 몇 시간 동안 목격했습니다. 동료들이 공중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소리, 폭발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척하며 움직이거나 숨을 헐떡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참혹한 광경이었고 시신은 무사했지만 그의 신경계는 이미 영원히 꺼지지 않을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구출되었을 때 그는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무사한 것으로 분류되어
장비를 다시 갖추고 전투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전투를 계속했고 임무를 완수한 후 전쟁이 끝난 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료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틸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신중한 시민으로 살았지만 그의 이야기가 군사 기록가들과 노르망디 참전 용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매복 공격 중 죽은 척하며 종탑에 매달린 병사의 이야기는 D-Day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트메르 에글리즈는 그를 해방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갇혔던 바로 그 자리에 오늘날까지도 마네킹이 걸려 있어 하늘이 함정이 된 밤을 모든 방문객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영웅적인 행위로 기념되는 것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내적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스틸은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증상들을 보였습니다. 만성 불면증, 과각성 감각 자극에 대한 강렬한 반응, 그리고 외상 사건과 관련된 환경 회피 등이 그 예입니다. 그는 교회를 피했고 특정 소리에 깜짝 놀랐으며 불을 켠 채로 잠을 잤습니다. 종탑 장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외에는 절대 언급하지 않았고 추모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기의 부상을 입은 병사들과는 달리 그의 상처는 눈에 띄지도 기록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상처는 분명히 있었다. 경보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이 시스템은 실제 위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몸 가장 깊숙한 곳에 설치된 기억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정신은 새벽녘에도 여전히 멈춘 채 무방비 상태로 침묵 속에 위험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1960년대의 그의 사건은 역사적 재구성과 그의 경험을 재현한 영화 가장 긴 하루 덕분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촬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사용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가 상징으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편안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부심도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정적인 거리감만이 그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다시 겪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1969년 56세의 나이로 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이나 방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공유한 간접적인 증언과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생트메르 에글리즈에는 종탑에 매달린 그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억은 키가 아니라 그가 말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몸은 땅에 닿았지만 그의 감정체계는 완전히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스틸은 눈에 띄는 상처 없이, 하지만 그들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내면의 짐을 안고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트라우마는 폭발적인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트라우마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무력감에 빠져 있던 동안 온몸에 기록된 감각적인 충격이었습니다. 이는 흉터를 남기지 않지만 신경계를 영원히 변형시키는 상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전투는 땅에 발을 디딘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다시 쉬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